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간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거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둔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는 17조 원이나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소득세는 13조 원 정도 적게 거쳤습니다. 올 하반기에 작년만큼 세금이 거친다 해도 올해 최소 48조 원 이상 세수가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 세수 부족 못지않게 고민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도 세수가 부족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70년까지 재정 수입은 연평균 0.8%씩 증가하는 반면 재정 지출은 연평균 1.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특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로 그 적자폭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역시 2026년에는 이미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금 당장 해야 될 고민은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 누적될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까 하는 겁니다. 9월 1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2024년 예산안 발표된 거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정부가 쓸 살림살이의 밑그림, 예산안 이게 발표된 건데요. 아직 국회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 정부가 내년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년에 정부가 쓸 돈은 657조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씀씀이로만 보면은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폭인 적은 폭인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한 18조 원 정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쓰게 되는 거죠. 네, 정부에서 이번 예산안을 긴축 재정이라고 부르는 건 결국 실제 재정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근거가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근거가 사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상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다 합친 성장률이 4.9%인데 이거보다도 적게 올렸으니까 이거는 허리띠 졸라맨 긴축이 아니냐. 만약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3% 오른다고 하면 사실 3%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긴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정부 사이드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분들은 올해 예산안을 되게 기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분명 국정기조가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정부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어디 뺄 데가 정말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긴축 재정이 뭔가 했더니 상승률에 비해서 덜 올렸다 이거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덜 올리는 과정에서 깎인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예산이 확 깎였고요. 보건복지, 고용과 국방, 그다음에 도로나 다리, 공항 같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하는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보건복지 중에서도 저출생 대책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출생 관련한 대책들은 매번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일단 주목할 만한 게 내년 한 4월부터 애를 이제 낳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에서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기존에는 저출생 지원 대책은 대부분 결혼을 한 가정을 기본 전제로 짜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 공급은 결혼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아이를 낳았다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예전과는 확실히 분위기는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해주겠다는 건데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두고 나라 살림이 인구
예산으로 전환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아이를 낳으면 특공 자격에다가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대책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내년에 젊은 부부들에게 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여도 어떤 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바꾸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눈에 띄는 사업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K패스라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한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다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할인폭이 커지겠는데요. 네. 일반의 경우에는 적립 비율이 한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3%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공공요금이 좀 들썩이고 있고 다른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꾸준히 자주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고 현재 시행되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자연스럽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인구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늘었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 복지들 이건 늘어난 예산인 것 같은데 네. 깎인 곳은 아까 R&D라고요? 네, 대표적인 분야가 R&D입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이 두 자릿수 비율로 깎인 거는 사실 근래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일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이 빠르게 늘려왔거든요. 예. 정부가 그동안 효과가 좋지 않았던 사업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R&D 예산으로만 보면 16%가 넘게 줄어들었고 이 예산을 받아든 과학계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R&D 예산이라는 건 금과 국조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네. 이건 웬만하면 얼만큼 느는가 가지고 고민을 했었지 깎인 적은 거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당장 연구기관들 과제부터 줄어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이제 보통 짧으면 1, 2년, 3년, 뭐 길게는 5년 이상씩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런 특성을 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주장하는 거는 예산 나눠 먹기라든지 과학계의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이건데 사실 과학계의 반론은 뭐냐면 아니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는 게 어딨냐. 이 순서가 바뀐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당장 효과를 수치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사업이 뭐가 깎이고 뭐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았는데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올 거고요. 일단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지금 첨단 과학 분야에서는 앞으로 좀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인력 양성 예산 따로 있습니다만 현장 연구나 과제가 줄어들면 사실 관련 전공의 이공계 인력이 좀 축소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우리 기술력을 더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 R&D 예산마저 깎이면 이런 우려들도 나올 법하긴 하네요. 네. 앞서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긴축이다라고 이제 정부는 선언을 했지만 네. 사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금액 자체는 늘었거든요. 네. 이 긴축이 맞냐 이런 논쟁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내년에 쓸 돈이 아까 657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세금이라는 게 잘 들어와야 예산도 편하게 쓸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지출 증가율은 어떻게든 억제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세수 펑크라고 부르는 세수 부족 현상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뭐 오프닝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세금이라는 건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 작년도에 기업이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반으로 법인 세수가 거쳐지는 건데 네. 그러면 올해가 경기가 더 안 좋으니 네. 그러면 내년도 실적도 걱정이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이 법인 세수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거다. 이건 정부도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 세금 수입이 한 61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럼 일단 씀씀이와 단순 비교를 해도 40조 원 이상이 비죠. 예. 정부가 세금 수입과 씀씀이가 이제 경제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준 수치가 이제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들어온 돈에서 쓴 돈을 뺀 게 전체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이 비율인데 사실 좀 비율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월급보다 카드값 더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쓴 돈이
우리 1년 연봉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건전하게 잘 쓰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는 네, 수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는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약 92조 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GDP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3.9% 정도 됩니다. 이게 4%에 육박한 건데 네. 사실 뭐 이게 몇 퍼센트면 건전하고 아니면 방만하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게 바로 이 비율을 3%를 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1년 만에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셈이 됐습니다. 네, 3%로 기준을 잡았던 그걸 그 당시 재정 준칙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재정을 정부가 재량껏 마음껏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쓰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좀 대응은 좀 가능하겠지만 원래 세워놨던 목표를 좀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제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네.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처음 약속한 대로 안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말에 좀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비일관성은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네. 약간 네. 요 얘기거든요. 경제학에서는 또 이런 사례를 많이 듣는데 또 교수님이시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교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진짜 중요하다. 네. 학점은 뭐 거의 중간고사에서 정해진다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 엄청 쓰겠죠. 공부 열심히 하겠죠. 예. 그런데 시험 당일날 새벽에 교수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예. 이거 채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채점 엄청 많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시험 당일 새벽 교수님의 최적 선택은 시험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냥 어차피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을 거고 그러면 정책 목표는 달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시험 취소하면 문제 안 내도 되고 채점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최적 선택이 바뀌는 거고 정부도 처음에는 물가 잡겠다 공언하다가 물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려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준칙, 그러니까 법칙을 정해놓고 두 손을 묶어버리면 이 안에서만 쓰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재정준칙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재정 준칙을 어겼을 때 무슨 그 정책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페널티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렇게 해보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걸 스스로 세웠는데 네. 어찌 보면 이번에 준칙을 스스로 제일 첫 번째부터 어긴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비판 지점인데 이 재정 준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재정의 신뢰성인데 예. 일단 뭐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고 세수는 이제 40조 원씩 비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만 최소폭으로 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긴축 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출을 증가율을 억제하기보다는 세수 부족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 물론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세수 부족부터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서의 건전 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앞으로 더더욱 세수 부족이 시달릴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지도 걱정도 되고 네.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계속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됐다고요. 네. 추석 연휴 기간이 9월 28일부터 10월 1일인데 예. 거기서 징검다리 하나 띄고 개천절 10월 3일이 사실 휴일이니까 예. 2일만 해결되면 사실 6일 휴일이 되는 거였는데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추석 때 매번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번에도 명절 지원책들이 쭉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요.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 역귀성, 그다음에 가족 동반석은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이외에도 물가 관련 조치들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추석 앞두고 요즘 물가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먹거리 위주로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뭐 매년 발표하는 거긴 하지만 추석 대비해서 명절 성수품,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품목 20개를 추려서 1년 전 추석보다는 5%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일단 세웠고요. 사과나 소고기 비축 물량도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가격 급등한 채소, 과일류 이거 한 30-40%씩 이제 그리고 한우나 돼지고기는 협회 측과 연계를 해서 20에서 최대 50%까지도 할인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경제 원리로 따지면 네. 추석 때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물량 딸리면 가격 증가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8월과 9월이 지금 정부에서 보는 물가에서 보면 이제 고비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다시 3%대로 고개를 들 거라고 예상되는 게 딱 8월과 9월.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딱 9월 말과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이제 걸쳐 있다 보니까 물가 관리 측면에서 좀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물가도 물가인데 이번 대책들을 보면 아무래도 내수를 좀 끌어올리려는 조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당초 정부의 발표는 하반기에는 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인가 네, 봐요. 맞습니다. 이 대책 중에는 뭐 숙박 쿠폰을 30만 장에서 60만 장으로 늘려서 배포하고 9월 29일 추석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도 반값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된 중국 여기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긴 연휴를 누리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업계도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대책일 수는 있습니다만 연휴 동안 반짝 소비하는 걸로 전체적인 경기를 뭐 반등시킨다든가 이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거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이 통계청에서 어제 7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이 통계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실물 경기 상황을 좀 압축해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주요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 생산, 소비, 투자인데 이 세 개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세 개 수치가 엇갈려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트리플 감소를 보인 겁니다. 아니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다 감소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7월 한 달 수치이긴 하고요. 이거 가지고 전체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 회복 흐름을 전혀 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상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7월이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무렵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호가 좋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는 한 10월쯤에는 다시 반등할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국내외 경기, 특히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소식을 봤더니요. 네. 점점 구조적인 악재로 나쁜 소식을 더 뒤에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올해 재정 펑크 났다. 네. 그다음에 경기가 올해 내년 다 만만치 않아 보인다.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다가 지금이 거의 뭐 이게 단기, 중기, 장기로. 네, 그러네요. 출산율 통계인데 네. 정말 저도 이거 사실 봤거든요. 네. 좀 씁쓸한 에피소드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낮은 건 뭐 어제 오늘 일 아닌데 네. 최근에 한 방송 다큐에서 미국 교수님 한 분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전해 듣고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면서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이렇게 말한 게 약간 그러니까요. 화제가 됐습니다. 밈처럼 온라인에 예. 소비가 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해듣지 못한 게 좀 다행입니다. 그래요? 네. 더 놀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이분이 망했다고 말씀하신 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데 0.78명이었거든요. 예. 0.8에도 못 미친 거고 일단 국제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1 아래로 내려간 한 명 아래로 날아간 나라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일한데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0.78까지 내려간 거고요.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명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사실 이 0.7명 때도 이제 점점 위태로워질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출산율은 이제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어. 연초에 많이 났고 예. 3, 4분기로 갈수록 적게 났는데 이게 2분기니까 상반기에 속하잖아요. 그럼 평균 내면은 올해 합계 출산율은 사실 0.6명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제 암울한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암울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일정 관련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네. 있을까요? 다음 주에 대출금리 변동이 좀 있는데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정책 상품 대표적인 게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금리가 추가 인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반형 기준으로 한 4.6에서 4.9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금리를 조금 올리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금공층은 금리는 올리지만 여전히 시중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폭에 대한 내용이 기대되는 거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국제회의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 주인 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근데 경제 관련해서는 좀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그게 조금
주목이 되고요. 사실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 협력이 나올지가 경제계의 관심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소식 있을까요? 다음 주는 아니고 오늘부터 이어지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네. 2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런 혜택 얻을 수 있는 소식도 간간히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양호겨울 기절 덕분에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반도체 관련 뉴스네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국가 일부에게도 AI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요? 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며칠 전에 실적 보고서를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2024 회계연도 2분기에 중동 일부 국가를 포함한 특정 고객과 다른 지역에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특정 제품군을 판매하지 말라고 했다. 판매하려면 추가로 허가를 받으라더라. 우리 이제 중동 몇몇 나라에는 칩 못 판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라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어느 국가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예. 외신들은 이제 사실상 중동 경제를 떠받치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가 있으니까 이 두 국가가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동 판매를 막은 이유는 사실 중동 국가보다는 중국을 더 겨냥한 거라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동에 판매되는 그 AI용 반도체가 중국으로 우회 수출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자국 주요 연구기관인 과학기술대 이 카우스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최소한 3,000개 정도 구매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3,000개라고 하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칩 하나에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럼 3,000개 샀으면 거의 한 1,600억 이렇게 이야.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서 요즘 오픈 AI의 그 GPT-4와 비슷한 그 생성형 AI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카우스트라는 연구기관은 미국에서 연구할 곳을 못 찾고 이제 넘어오는 중국인 연구원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기술 제휴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은 안 되겠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중국 연구원들이 또 이걸 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안 되겠다. 이거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수출 제한을 차단했다. 이런 추측입니다. 네. UAE도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자체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인 팔콘을 만들기도 했어요. 네. 요즘 중동하고 미국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원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야, 그렇게까지 됐나? 이게 사우디가 최근 원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입찰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원전 기술은 미국이 제일 앞서는데 왜 미국만 쏙 뺐지? 근데 그 이유는 그 우라늄 무제한 농축을 두고 미국과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근데 당초 사우디는 미국에게 우리도 핵 농축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한 건 아니고 그 권한을 주는 대가로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한번 정상화시켜 보겠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면 서로 윈윈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 그 중동 지역의 어떤 판도가 바뀌면서 좀 중동이 좀 화해 분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임기 내 목표가 그 중동의 그 핵심 과제가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화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인 어떤 승리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고 나중에 굉장히 유리할 게 많아지거든요. 여러모로 이득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좀 난색을 표해요. 이 왜요? 요구에. 하필 근데 이 난색을 표할 때 그 찰나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줄게 하고 나선 건데 미국 이제 사우디는 봐봐. 그럼 미국 너네가 안 해주면 우리 중국하고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우리가 안 해주면 사우디는 무조건 중국한테 붙을 테니까 좀 마음이 매우 급한데 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냐. 사우디와 중국이 이제 콕 붙어있는 모습은 꼴 보기 싫은데 네. 사실 미국이 사우디의 핵 농축을 하게 해줬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UAE 같은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할래. 그렇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이 점차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우디와의 핵 협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요청해서 들어보고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안 한다 확정된 게 아니라 네. 들어보고 하겠다라고 유예해 놓은 거군요. 네네. 하긴 이득도 많은데 고민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 행보에 대해서 요즘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브릭스 회의에 사우디가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브릭스에 사우디가 이제 가입하고 뭐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 가장 경계하는 거는 중국의 자립입니다. 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제하지 않으면 사우디가 이제 중국과 붙게 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그 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불리한 게 뭐냐면 미국 없이는 완벽한 에너지, 식량의 자급이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좀 뭐 싱가포르 이런 쪽을 통해서 해상 운송로를 좀 막으면 중국은 사실상 도가내든 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 곡물 이런 거를 바닷길로 오는 거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수급을 좀 육로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좀 친하게 지내고 이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하는 거고 뭐 브라질하고도 뭐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식량 수급 염두에 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이런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듣고 보니까 브릭스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든가 식량 수급의 중요한 파트너들이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뜨거운 나라가 아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연이어 이런저런 나라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던데 니제르에다가 이제 가봉까지 네. 쿠데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쿠데타 벨트, 쿠데타 도미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쿠데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30일에 가봉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가봉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좀 중간 지점. 네. 그리고 적도선이 있는데 그 적도선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석유가 나는 나라고 아프리카에서도 국민소득이 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와 동시에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은 또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순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봉은 약 56년 동안 봉고라고 하는 가문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예. 1967년에 오마르 봉고 온딤바 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해서 42년 동안 독재를 이어오다가 그 아들인 또 알리 봉고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서 14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봉 대통령 임기가 7년인 거를 감안하면 아버지가 6년임을 한 거고 아들이 2년임을 한 거죠. 이야. 근데 여기에 지난 8월 26일에 또 대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알리 봉고가 득표율이 한 64% 차지하면서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럼 3년임 된 거죠. 예. 추가 집권 7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 결과 발표 몇 시간 만에 이제 군부가 말도 안 돼. 이거는 부정선거다. 무효다. 대통령은 3선을 할 권리가 없고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독재에 지친 일부 시민들도 이제 군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동시에 벌였고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가 또 누구냐면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라는 현 정권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네, 근데 봉고 가문이 56년간 이 가업처럼 대통령 자리를 이어오면서 예. 막대한 개인 자산 축적하고 자기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운영한 거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봐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석유 생산을 통해서 생긴 부를 국민과 나누지 않고 자기 입으로만 넣었다 이런 거죠. 내용 듣고 보니까 지난 7월에 발생한 니제르 쿠데타와 굉장히 상황이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니제르는 이 가봉 위에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 그 사헬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자급자족형 농업
목축업 뭐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나마 우라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 좀 유럽에 팔고 있는데 니제르도 여기도 대통령 경호실장이 예.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기는 이 주변 나라들이 뭐 알카에다, IS 같은 이런 테러 단체가 활동하는 근거지라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국민 대다수가 정부보다는 예.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잘 싸우고 지켜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니제르 쿠데타에 있어서 가본과 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게 있는데 현재도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 또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근데 군부를 비롯한 국민들은 이제 프랑스와 결탁해서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아프리카 쿠데타의 공통부모가 결국 프랑스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2000년 이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성공한 쿠데타가 24번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 16번이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니제르와 가봉도 그렇고요. 지난 5년 사이에 쿠데타가 발생한 말리, 기니, 차드, 부르키나파소도 모두 과거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던 지역에 또 현재도 프랑스어 국가를 쓰는 국가 언어로 쓰는 곳인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전 식민지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해요. 예.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테러 단체로부터 안보를 이유로 군사기지도 두고 있었어요. 예. 또 모순 같지만 정부 지도자들은 또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부가 쿠데타를 하면서 이제 식민지의 앙금이 남아있는 어떤 국민들의 반프랑스 감정을 자극을 막 하기도 했었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 군대, 프랑스 외교관을 요즘에는 또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힘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의 공백으로 아프리카 내 서방 국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무엇보다 그 공백에 러시아와 중국 세력이 채워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실제로 니제르 쿠데타 당시에는 얼마 전에 사망한 그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수장이죠. 프리고진이 나는 쿠데타를 지지합니다. 쿠데타 지지합니다. 우리도 아프리카 활동을 늘려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권들이 이제 매달 큰 돈을 지불하면서 바그너 그룹의 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의 빈 어떤 세력, 공백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움직임,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소식이 제일 흥미진진합니다. 네. 예, 한때는 검은 돈의 천국 이런 닉네임도 가진 나라인데 스위스. 네. 이 스위스가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제 강도 높은 금융개혁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계좌 주인 까는 겁니까? 이게 스위스 은행 계좌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시고 예. 몇 월 며칠에 스위스 계좌로 무기거래 이체해 대금을 주십시오. 보내겠습니다. 회장님의 비자금이 스위스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한 해커 그룹이 뭐 이런 계좌 리스트도 공개한 게 있는데 맞아요. 정말 국제적인 셀럽 이름 다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스위스가 그럴 수 있었던 건 1934년에 은행 비밀법 도입 이후에 은행에 10만 프랑 이상을 예치한 사람에게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계좌 개설과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전 세계 재벌, 뭐 범죄자,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돈 세탁 의심 거래로 신고된 건수가 매년 스위스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2021년에만 이 신고된 건수가 10,000건이 넘습니다. 이야, 한 해만 10,000건이요? 네. 허허. 스위스 인구가 총 87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스위스에 예치된 역외 자산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1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 비밀 계좌, 뭐 자금 은닉처, 뭐 금융 범죄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의 이제 엘리트층,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이 서방 제재를 좀 피해서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좀 통로로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위스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도 엄청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가 자산의 실소유주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좀 강도 높은 금융 개혁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나요? 이제 아직은 개혁안의 이제 초안 단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스위스에 등록된 기업 등 어떤 법인은 정부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일종의 실명 등기 제도 도입인데 이 유럽 국가 중에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지금까지 스위스가 유일했어요. 근데 단 이제 실명 등록부는 일반에는 공개가 안 되고 경찰, 은행, 뭐 변호사, 회계사 등이 이제 요청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금 세탁 심사 의무도 또 강해지고 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이제 실사를 무조건 도입하기로 하고 예.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도 이제 그냥 현금으로 바꾸거나 팔 때도 이제 그냥 못하고 좀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걸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도입이 목표예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까지 그 명단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네.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네요. 네. 아쉽네요. 만약에 이게 일반인들까지 공개되면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 한국 사람 명칭도 꽤 나온다 안 나온다. OX. 제가 알기로는 한 그래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법이 또 한번 바뀌어서 나오면 재밌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 때문에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사가 요즘 석탄 생산 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험을 아예 안 받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좀 탈석탄 금융이라고 하죠.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주주들이나 뭐 이런 정부 환경 단체가 보험사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ESG 기준 지켜라. 석탄 산업 화석 연료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대표적으로 독일 알리안츠사가 뭐 2018년부터 석탄 광산과 발전소 등과 관련한 뭐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뭐 그냥 건설과 운영 보험 제공 중단하고 뭐 올해부터는 손해보험에도 이 기준 적용하고 뭐 프랑스 보험사 악사도 좀 이런 보증 같은 거를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이 밖에 글로벌 보험사 45개 정도가 현재 석탄 산업의 보험을 좀 제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 못 들게 한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런 식으로 환경을 지키겠다는 얘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환경부터 쿠데타까지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입니다.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이번 주 일요일에 손경제 플러스 연작 특집 퓨처 경제학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내년 초 출시될 애플의 비전 프로를 필두로 볼 것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